이번엔 대선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50% 과반을 넘긴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49.42% 과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는 뭐 최대 55% 넘길 거다 뭐 이런 기대도 나왔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출구조사보다 적게 나온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출구조사라는 게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전화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잘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사전투표가 이번에 꽤 높았잖아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선거 때보다는 좀 낮긴 했습니다. 2%포인트 낮긴 했는데 20대하고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꽤 40%에 육박할 정도로. 근데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있고 여론조사 기법상 이게 출구조사는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전투표가 잘 안 됐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8시 마감이란 말이에요. 투표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6시 마감인데 이게 보궐선거이고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휴일인데다 8시니까 더 투표율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6시부터 8시 사이 정도 이때에는 잘 반영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구조사를 이제 8시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선거 딱 종료되자마자 발표하는 건데 8시까지 다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반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이렇게 몰린 투표자들이 좀 보수가 좀 많지 않았나. 그런 결과적인 분석이에요. 결과적인 분석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51.7%고 김문수 후보가 39%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4%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그렇다면 이건 출구조사가 이렇게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진 건데 아마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출구조사가 좀 차이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출구조사를 굉장히 조금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좀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고요. 솔직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 사전투표는 이 출구조사에 반영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3% 정도면 큰 차이 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이겼지만 한편으로는 아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계엄이라는 이런 큰 사태로 인해서 일어났던 선거인데 과반 이상의 득표를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렇게 했었겠지만요. 그런 부분이 나왔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고두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솔직하지 못한 답변을 한 뭐 그런 것도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샤이 보수의 그 표심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출구조사보다 높은 41.15%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울트라 샤이 보수가 있었다 뭐 그런 또 용어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 보수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후보가 결정된 게 5월 3일이에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게.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된 게 4월 달인가 훨씬 빨랐죠. 이재명 후보가 결정된 게.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은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 가지고 뭐 아주 볼썽사나운 이제 모습을 연출을 했고 급기야는 5월 10일 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한 새벽에 후보를 교체하는 이런 파동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는 완전히 제가 생각해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한 55%까지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국민의힘은 질이 멸렬인데다가 김문수 후보 자체가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지 못하고 계속 애매한 태도 취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김문수였어요. 그 저런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이제 이 TJB에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전열이 정비가 되면서 일단 보수가 결집을 한 거예요. 정말로 계엄을 저지르고 그런 무도한 폭거를 저질렀는데 그 정권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 정권을 배출한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김문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 지정 논리가 강하다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나중에 보수가 완전히 결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보수도 야 차마 이재명 후보는 뭐 당연히 안 찍고 김문수 후보를 찍긴 찍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김문수 찍을 수 있느냐 국민의힘 후보를 뭐 이런 이제 나름의 당위 규범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선거일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민주당은 뭐 당연히 결집돼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질이 멸렬하던 유권자들이 나중에 그게 이른바 샤이보수 아까 울트라 샤이보수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울트라 샤이보수라는 건 정말 투표할 마음이 없었는데 막 마지막에 가서 찍는 그게 샤이보수인데 아마 그러한 표들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전투표에. 그래서 아니 사전투표 아니라 이 지금 출구조사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아까 통합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이 그만큼 이 진영 간의 이 논리가 대단히 확고한 그런 구도예요. 이걸 어떻게든 좀 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앞으로 정책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여야 간의 타협 그리고 거버넌스 이른바 협치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참 쉬운 작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샤이봇은 원래 항상 늘 있어 왔죠. 이번에 출구조사,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예.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하나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 보수의 결집은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41.15%를 김문수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진짜 예상치 못한 표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보수의 결집도 있었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작동을 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국정 운영을 앞으로 잘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저희 그 뉴스큐레이터 시선을 통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이 대선 이슈들 정리해 왔는데 이 두 분 보시기에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어떤 장면, 한 장면이 딱 있다. 고른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한 장면 너무 여러 장면이 있어가지고 한 장면만 고르면 가장 결정적이었다. 글쎄요,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그 27일 발언 같은 네. 거 그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두 자리가 안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땐 그거예요. 단일화에 너무 집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던 과정이 이미 이제 친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를 사실상 옹립하자라는 뭐 그 도상훈련은 이미 도상 플랜은 짜여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일찌감치 간파한 게 김문수 후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단일화를 난 할 것이다. 라고 어느 다른 경선 후보들보다 가장 강하고 절절하고 절박하게 단일화를 얘기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동훈 후보하고 마지막까지 갔다가 김문수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이 단일화 문제였다고 좀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단일화를 둘러싸고 엄청나게 갈등을 빚었잖아요. 그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정점이 후보 교체 사태. 후보 교체 사태. 그게 5월 10일 날 새벽. 또 하나가 그 장면은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이상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한 태도도 나중에 뭐 약간 사과 비슷한 건 했는데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사과 아닌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들로 보였어요. 제가 볼 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분명했잖아요. 계엄 사태 터지자마자 계엄 반대했고 탄핵 이거 당연히 찬성해야 된다. 완전히 확고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선거 결과가 상당히 뭐 표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뭐 가정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결정적 장면을 이제 골라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전 그게 결정적이라고 봐요.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민심과 대단히 동떨어져 있었다. 이 국민의힘 후보가 말이죠. 예, 고 교수님은 어떤 장면? 저는 우선 중도층의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장면은 27일이었나요? 3차 토론 때 그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발언이 결정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1등 공신은 저는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 토론회가 완전히 네거티브의 끝판왕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에서는 봤을 때는 야 차라리 이럴 거면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뭐 거의 뭐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후보 인물들이었고요. 갑자기 나오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입장에서는 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준비가 그래도 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안정감을 선택하자.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3차 토론회 때 아마 중도층의 표심이 아마 돌았을 것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가 저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상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충청을 잡은 자가 승리한다. 이 공식이 또 그대로 통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득표율, 투표율 모두 전국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충청이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가 다시 또 실감나게 했는데 이번 충청 표심의 선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충남, 충북, 세종이잖아요. 대전도 물론 있습니다. 대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대전이 아주 비슷하게 나왔어요. 48.5%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왔고 네. 김문수 후보가 40.5% 나왔습니다. 대전이 제일 비슷했던 것 같고 과거에 비슷했던 것 같은 게 아니라 비슷했고 과거에 볼 때 대통령 선거에서 충북이 결정했던 후보는 100% 됐어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충청인데 그중에서 충북. 네. 충북의 표심은 그대로 반영됐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충남과 충북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가 충남이 이재명 후보가 47.6, 예. 김문수 후보가 43.2, 충북이 47.4가 이재명 후보고 네. 43.2는 똑같아요. 충남 충북이. 세종은 차이가 많이 났죠. 예. 세종 거의 20% 이상 네. 차이가 났어요. 이런 걸 볼 때 다른 지역도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충청 지역이 대한민국 이 유권자의 표심에 정확하게 바로미터다. 그걸 또 하나 보여줬는데 역시 세종에서 이렇게 표차가 많이 난 거는 아마 세종시에 뭐 집무실 이전하고 네. 세종의사당을 이전한다. 뭐 이런 부분이 여전히 예. 좀 세종시 유권자들에게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마음이 쏠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예, 이번에도 충청의 민심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게 증명됐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충남까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 세종, 특히 대전의 뭐 일부 유성 같은 경우도 큰 차이로 이겼고 세종도 뭐 전국 득표율 평균 이상치로 이겼습니다. 근데 충남은 말씀대로 지금 15개 시군 중에 9개 정도만 9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근데 저는 이 대전 세종은 말 그대로 이 행정수도 완성. 사실 지금까지 20년째 반복되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그런 완성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는 좀 보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기대로서 대전과 세종에서는 표가 좀 굉장히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충청 민심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런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충청권 국민들에게 화답할 차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2년 전 총선에 이어서 이번 대선에서도 패배하면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 가운데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보수가 폭망해야지 이제 살아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다른 방송에서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체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해체에 가까울 정도의 뭐 쇄신 정도라는 표현도 약한 거죠. 예. 완전하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표가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41%나 나왔어요. 그야말로 폭망을 하고 완전히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러려면 30%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41%가 나오고 생각보다 잘 싸운 거예요. 예. 물론 표차는 엄청나게 났죠. 많이 났습니다만 이 계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정도 싸웠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하겠죠. 김문수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와 어느 정도 그 친화적인 이 친윤 세력이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드디어 사퇴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벌써 이제 그 내부에서 책임론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어요. 당연히 선거에서 지면 어느 정당이나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겨요.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한 그냥 일상적인 문법에 의한 갈등이냐, 정치 문법에 의한 갈등인지 정말로 구조적인 거냐 이런 문제인데 한동훈계하고 이 친윤계가 또 아마 이제 일전을 불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도 당권에 도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후보 결정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신이 억울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김문수 후보가 전 이번 대선 패배에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탄핵과 개헌에서 가장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게 친윤이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였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가장 그 책임이 큰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대선 끝나고 반성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개혁이 없었다. 예. 그걸 몰랐냐고요. 대선 기간 중에 여러 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 뭐 환골탈퇴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수탁했는데도 거의 화답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물어보고 얘기하면 엉뚱한 대답하고 예. 또 부정선거에 관련된 얘기하면 그거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의혹을 제기하면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 봐서는 엄청난 반성.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대선 때 해야 될 얘기를 이제 와서 바른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김문수 후보 예. 대선 끝나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자신 당권을 또 도전하겠다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친윤이에요. 친윤이 볼 때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할 수 있다면 또 김문수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고 한동훈 어쨌든 친윤은 한동훈을 배제하려 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뭐 친윤이 누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윤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 경북대구 지역은 이겼잖아요. 김문수가. 예. 이들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있는 지역군 김문수가 이겼다 우리 후보가. 무슨 말들이 많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이게 지금 이 보수가 새로 완전히 새살이 돋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대단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만만하게 그렇게 이 갈등이 진화되고 그리고 이른바 흔히 말하는 쇄신하고 개혁하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아주 전망을 합니다. 예.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는 쇄신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늦은 거죠. 그리고 지금 비대위 지도부는 아예 지금 뭐 사퇴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보면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본래대로라면은 진직의 사퇴를 했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당을 고칠 마음은 없다. 그래서 여기는 쇄신이 아니라 문을 닫는 게 정답일 수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제 전당대회 체제로 갈 겁니다. 아마 결국은 못 버티고 이제 나올 텐데 전당 체제로 가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직전 선거. 예. 지난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이제 바로 당대표에 도전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 국민한 사람으로서 이 당내 민주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골격을 다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당의 후보를 내세우자마자 새벽에 다루는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당내 민주화에 대해서 먼저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얘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10% 득표율을 넘길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왔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토론의 그 문제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8.34%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 어떤 뭐 역할, 의미를 남겼다고 글쎄 이번 대선서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손상을 많이 입었어요. 내상을 많이 입은 거죠. 네. 뭐 아무리 봐도 뭐 어쨌든 27일 날 그 대선 후보 토론회 그때 그 이른바 혐오 발언이 결정적이에요. 네. 그냥 일상적인 차원의 네거티브 발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부분에 그리고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못했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과도 아주 단설 다른 사과였고 처음에 그 사과한 다음에 여론이 더 악화되니까 또 사과를 또 했습니다. 또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자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그 혐오를 느낀 거는 그 발언이 주는 그 단어 자체 혐오였던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뭐 지나간 얘기인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이준석 후보가 뭐 강인한 인상을 못 남겼어요. 강인한 인상. 양쪽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양대 진영을 비판하는데 그쳤지 뭔가 새로운 차세대 주자로서 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미래 전망적인 걸 잘 보이지 못했다고요. 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그 기대가 많이 있어요. 유권자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아직 젊으니까. 물론 정치를 시작한 건 꽤 오래됐죠. 26부터 했으니까. 어쨌든 그러나 상당히 개혁적인 얘기를 해왔고 보수 진영에서도. 그래서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 과정을 보니까 너무 올드하더라고요. 나이만 젊었지 구태 정치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악하게는 보이는데 뭔가 믿음과 안정감 이런 걸 잘 주지 못했다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활용점정이 27일 날 뻥 터트린 게 그 이상한 발언, 혐오 발언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처음에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10%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사실. 그런 전망이 많이 더 지배적이었는데 완전히 꺾인 거예요. 기세가 꺾이면서 이준석 후보는 상당한 정도의 노력이나 그런 그야말로 스스로의 쇄신이 없으면 그 이번에 완전히 훼손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지 않겠는가 당분간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은 대선이었다. 네. 권 교수님. 원래 다른 사람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본인 일입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본인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굉장히 크게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2차 토론까지는 흥미 유발과 미래에 대한 비전
뭐 이거는 조금 좋아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3차 때부터 이제 꺾였죠. 저는 제일 아쉬운 게 만일에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에 올인하지 말고 차라리 전략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검증하는 전략으로 갔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뭐 이따 단일화 말씀도 하시겠지만 단일화에 대한 염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도저도 아니었다. 그래서 망설이고 이도저도 아니다가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산술적으로 이제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그 산술적인 계산만 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살짝 넘는 너무 수준이거든요. 이 결과론이지만 그럼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됐다면 대선 결과 바뀌었을까요? 저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후보가 단일화가 돼도 김문수로 단일화가 돼도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이재명 후보에도 제법 갈 거라고요.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요. 이준석으로 됐을 때, 그 김문수로 됐을 때 단일화가 거기 나온 걸 보면 이준석,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이준석 후보 표가 많이 이탈하는 게 수치로 나온다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김문수 후보의 표가 많이 글로 가는 수치 이게 나왔거든요. 그 한번 그 공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이 양쪽의 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중첩되는 그런 성격의 후보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합계로 다 보수니까 보수가 함께 갈 거다. 근데 보수도 상당히 다른 보수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보수적인 색깔이라는 게. 그래서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 차이는 조금 조금 표준 줄어들 수 있겠죠. 아무래도 줄겠죠. 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로 상으로는 단일화가 됐으면 이겼다고 보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단일화가 됐었다 하더라도 제가 학교에서 지금 20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단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요. 굉장히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산술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좀 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의 미래, 아까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미래를 보고서는 단일화를 안 하고 간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마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던 건데 아시다시피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만났던 것도 목격이 됐던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이런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있었지만 아마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됐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이런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부분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사전적으로 홍보 비용이 좀 나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실패의 요인은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일화는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